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8살 주부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을 새로 들일 때는 신중해야 하는 법이라고 했죠. 20년 전 아들의 상견례를 위해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안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며느린 대뜸 예물로 3캐럿 다이아 반지와 명품 가방을 원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식 때도 며느린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걸 원했습니다. 티아라와 목걸이, 팔찌 같은 것도 무조건 사야 한다며 아들을 쪼아댔죠. 그럼에도 며느리를 아들과 결혼시킨 것은 며느리가 집 장만할 때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도 분담해주는 것을 보고 며느리가 능력이 있으니 모아놓은 돈이 많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폐물이야 다 재산으로 남는 것이니 어떻게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때까지는 며느리가 그냥 씀씀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또한 그 씀씀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서야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됐죠.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남편 없이 지낸 지 2년쯤 되었을 거예요. 그 시기에 많이 적적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그때 임신 중이던 며느리가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못 들어와요. 제가 대신 어머님 반찬이라도 해드릴게요. 일주일에 2번씩 와도 될까요? 너무 고맙고 기뻤습니다. 늙은이 집에 놀러와 주는 것도 고맙고 제 처지를 생각해준 마음이 너무도 기특해 더 뭉클했죠. 임신 중이니 와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도 며느린 한사코 도와드리겠다며 저희 집을 오더군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반찬을 해주는 것보다 집안을 둘러보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어머님, 이 서랍장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화장대 청소도 해드릴게요. 하면서 제 물건들을 자꾸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목욕을 끝내고 로션이 없어서 급히 나오다가 며느리가 제 보석함을 열어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얘 뭐하니? 며느린 놀란 표정도 없이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아, 어머님의 액세서리 정리해드리려고요. 근데 제가 청소하다가 화장대 서랍에서 예쁜 팔찌를 봤는데 어머님 팔찌 맞아요? 젊은 사람이 낄 것처럼 생겼던데. 딸도 없는데 며느리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안 돼. 그건 네 시아버지 유품이야. 죽기 전에 주신 거라서 주긴 곤란하구나. 차라리 다른 걸 가져가는 건 어떠니? 저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순간 오싹했습니다. 다른 물건들이었다면 줬을지도 몰라요. 딸도 없는 데다 집에까지 와서 청소해주고 밥해주는 며느리한테 그거 하나 못 줄까요? 하지만 그 물건은 정말 소중하고 뜻깊은 물건이었어요. 그건 남편이 죽기 전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제게 선물해준 장신구였으니까요.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다고 호강시켜주지도 못하고 병든 사람 수발만 시켜 미안하다며 사준 것이었죠.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싫고 유행 타는 것도 싫어서 가장 기본형으로 만든 여성용 팔찌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영문 이름과 결혼 기념일도 새겼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건 싫어서 고리 부분 디자인을 좀 다르게 했던 특별한 팔찌였죠. 너무 소중한 것이라 완곡히 거절했을 뿐인데 며느린 정색을 하며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몇 번 집에 들렀지만 팔찌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기에 저도 일부러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며느리 눈에 띄기라도 하면 며느리가 또 달라고 조를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동창의 날을 하루 앞두고 그 팔찌를 찾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한 짓 같았습니다. 제 집에 다른 사람이 올 일도 없었고 며느리만 다녀갔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계속 그쪽으로 가더군요. 찝찝한 마음으로 향한 모임 장소는 아들 내외가 사는 곳과 가까운 찻집으로 꽤 유명한 곳인 듯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혼자 지내기만이 척척하지? 그럭저럭 지내. 아들이 자주 와서 봐주니까 괜찮아. 그럼 다행이네. 아참, 며느리는 어때? 제가 대답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7개월로 배가 볼록한 몸이었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죠. 아, 동창 모임이 있어서. 너는 여기 웬일이니? 저도 친구들 만나러 왔어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시죠? 며느리가 인사를 하며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제 시선은 며느리의 얼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옷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드러난 손목에 제 눈에 익은 금팔찌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그거 혹시 내 팔찌 아니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제가 산 거예요. 어머님, 지금 며느리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동창들도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죠. 수연아,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그 팔찌가 너무 눈에 익어서 그래. 그 팔찌 안쪽을 한번 봐줄래? 우리 결혼 기념일인 5월 15일이 새겨져 있지 않니? 그리고 네 시아버지랑 내 영어 이름도.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더니 저한테 빌려주신 것도 기억 못하세요? 지난달에 어머님이 직접 빌려주셨잖아요. 임신 축하한다면서요. 아니, 이거 치매 초기 증상 아니에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내가 언제 빌려줬다는 거니? 수연아,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이라뇨. 여러분, 보세요. 시어머님이 임신한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이런 시어머님 밑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배를 감싸 안으며 비틀거리는 신용까지 했죠. 스트레스 받아서 배가 아파요. 잠시만요. 동창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가 요즘 좀 깜빡한다더니 진짠가 봐. 며느리한테 빌려준 걸 잊었나 보네. 얘 임신한 며느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애 떨어지면 어떡해? 한 친구가 며느리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앉아서 좀 쉬세요. 며느리의 행동은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자기 것이 맞다면 팔찌를 벗어서 안쪽을 보여주면 될 일이잖아요. 그 행동 하나면 자신의 결백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음에도 며느리는 보여주는 대신 사람들을 끌어모아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억울함과 분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명히 제 금팔찌인 것 같은데 도둑 맞고도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와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일 순 없었어요. 동창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요.
수연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나중에요? 전 어머님이 사과하실 때까지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시댁에 가요? 2번 다시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며느리는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그것도 며느리에게 도둑맞고도 도둑 취급을 받다니. 그날 저녁 8시쯤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막 퇴근한 모습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엄마, 오늘 일 수연이한테 들었어요. 그 팔찌 때문에. 민수야, 그 팔찌는 정말 내 거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신 마지막 선물이야. 너도 봤잖아. 그 팔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와, 응? 알아요, 엄마. 저도 그날 기억해요. 그리고 그 팔찌 엄마 거 맞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왜? 며느리가 훔친 거면 나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왜 가만히 있어? 엄마, 수연이가 지금 너무 불안정해요. 임신 중이라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 일 때문에 뱃속에 아기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 2번 다시 엄마 얼굴 안 보고 싶다고 소리 지르고 물건도 다 집어 던지고.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잘못은 걔가 있는데 왜 걔가... 그래서 제가 뭐든지 다 들어주고 있어요. 제발 이번만 참아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팔찌 찾아드릴게요. 아니, 똑같은 거 새로 사드릴게요. 아버지하고 제 이름, 엄마 이름까지 다 새겨서 더 좋은 의미로 사드릴게요.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민수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네 아버지 유품이야. 마지막 선물이라고. 게다가 말하고 가져간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들려서 훔쳐갔다고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잖니. 알아요, 엄마. 저도 엄마만큼 속상하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애 생각해서라도 좀 봐주세요. 어렵게 생긴 아이인 건 아시잖아요. 이러다 애라도 잘못되면... 아들은 급히 무릎까지 꿇으며 제게 사정했습니다. 엄마, 아이만은 무사히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손주만 태어나면 제가 더 잘할게요. 네? 아들의 간절한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냈는데 막상 아들은 그 뒤로 저희 집에 통 오질 못했습니다. 역정을 내며 화를 내는 며느리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니 기가 차지도 않더군요. 며느리는 뱃속의 아이를 인질로 잡고 아들을 자기 맘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둘을 화해시키려는 아들이 저를 집에 초대했을 때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속에서 울컥울컥 우라가 치미는 걸 느꼈습니다. 저를 앞에다 두고 며느린 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아들을 아주 잡더군요. 여보, 어머님이 동창들 앞에서 날 도둑 취급했어.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임신한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기다 치매 환자 취급까지 받았어. 나한테 빌려주고서는 안 빌려줬다고 딱 잡아떼는 거 자기도 봤어야 해. 그런 나보고 어머님하고 겸상을 하라고? 하지만 여보, 그 팔찌는 정말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서 빌려주지도 않으셨을 거야. 뭐? 당신도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싸구려 같은 사람으로 보여? 좋아, 그럼 이혼해. 그리고 이혼하면 2번 다시 우리 아이 볼 생각하지 말고. 여보,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뱃속에 아이한테 안 좋아. 제발 진정 좀 해. 그럼 이렇게 평생 엄마 얼굴 안 보고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난 앞으로 시댁엔 절대 안 갈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둑으로 보는 정신 나간 집안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 당신 엄마야 나야. 당신 엄마 선택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혼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니 우라가 치밀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절 따라오려고 했지만 전 한마디만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뱃속의 아이는 우리 아들의 아이일 테니까요. 둘만 잘 살면 되겠지 싶어 제가 놓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명절에도 제사에도 며느린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첫 손녀 지민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아들의 전화로만 들어야 했어요. 엄마, 딸이에요. 정말 예뻐요. 보러 가도 되니? 죄송해요, 엄마. 수연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럼 네가 몰래 애만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가. 그럼 네가 몰래 애만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가. 수연이가 애를 품에서 안 놔요. 혹시 애가 좀 더 크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신에 제가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3년 후 둘째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들은 몰래 저를 찾아와 손주 사진을 보여주고 동영상을 찍어와서 보여줬습니다. 100일 잔치,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저는 사진과 동영상으로만 봐야 했어요. 며느리가 애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시어머니 싫다고 애들까지 괴롭히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렇게 끼고 돌 정도면 애들한테만큼은 정말 좋은 엄마란 뜻이니까요. 그래도 그것이 손주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에게 손주들이 점점 더 생기기 시작할수록 아이들에 대한 애틋한 제 마음은 더 커져갔고 그에 비례해 아들의 미안함도 더 커져갔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할머니라는 말을 배웠어요. 준호는 이제 걸음마 시작했고요. 애들이 진짜 잘 크고 있어요. 보고 싶구나.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엔 볼 수 있겠니? 제가 체념하듯 말하자 아들이 면목 없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꼭 화해시켜 드릴게요. 아직까지 수연이가 고집을 부리네요. 매번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조용한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죠. 이웃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마다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올해 3월, 제 생일을 일주일 앞둔 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휴대폰을 보니 놀랍게도 며느리라고 떠 있더군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수연이에요. 목소리가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꾸민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 그래.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는 맞지 않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10년이나 연락도 안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그래,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맙구나.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 어머님 생신날 제가 직접 밥상 차려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었죠. 글쎄, 갑자기 왜? 어머님,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어요. 진민이가 중학교 2학년, 준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자꾸 물어봐요. 정말? 애들이 날 보고 싶어 한다고? 네, 특히 진민이가 학교에서 가족 소개 숙제가 있었는데 할머니 얘기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주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니. 그래, 애들도 데려올 거니? 당연하죠. 애들도 할머니 뵙고 싶다고 난리예요. 지민이는 할머니께 직접 그린 그림도 준비했어요. 그림을? 네.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할머니 얼굴을 그렸대요. 준호는 할머니께 드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손주들을 생각하니 제가 이렇게 손 놓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얼른 며느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 올 거니? 생신날 아침 일찍 가서 제가 직접 상 차려 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잡채도 만들고 특별히 보양식으로 삼계탕도 끓여 드릴게요. 아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아니에요, 어머님. 10년 동안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일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때 일이라 금팔찌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며느리와 틀어졌으니까요. 수야, 나 혹시 어머님 생신날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돌려받지 못한 금팔찌의 행방에 대해 물으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급한 듯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가 센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의심이 갈 만도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두 손주들 생각으로 더 꽉 차서 더 이상 의심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14살 지민이, 11살 준호, 사진으로만 봤던 아이들을 드디어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생일 일주일 전부터 저는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뭘 좋아할까? 요즘 애들 좋아하는 것도 모르니. 마트에 가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며 음료수를 잔뜩 샀습니다. 큰 방은 지민이 방으로, 작은 방은 준호 방으로 꾸며놨죠. 인형도 사고 책도 샀습니다. 남편이 죽고 방 3개짜리 집에 혼자 사느라 공간도 많이 남았는데 이참에 놀러올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지민이는 중학생이니까 이런 책 좋아하겠지? 준호는 아직 어리니까 만화책도 괜찮을까?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정숙씨, 뭘 그렇게 많이 사요? 아이, 손주들이 온대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싱긋 웃으며 말하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손주들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거였거든요. 어머, 그래요? 그동안 왜 못 봤어요? 그게 며느리하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화해하기로 했어요. 아이, 다행이네요. 손주들 보는 재미가 최고죠. 드디어 제 68번째 생일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너무 설레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일찍 일어나 씻고 단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도 다녀왔고 화장도 정성껏 했죠.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손주들이 예쁜 할머니로 기억했으면 좋겠네. 거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아이들이 놀다 갈 방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자며 음료수도 테이블에 예쁘게 차려놨죠. 오전 10시, 11시,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갔습니다. 11시가 되자 현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초인종 소리를 못 들을까 봐서요. 오전 11시 정각,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손주들, 얼마나 컸을까요? 날 알아볼까? 그런 설렘을 가득 안은 채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서 있었거든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이미 그녀 뒤를 살피고 있었죠. 복도를 살펴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맙구나. 근데 애들은? 민수는? 지민이하고 준호는 어딨니? 며느리가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민수 씨는 아침에 친정엄마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부인이? 네, 그 몇 년 만에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뭔가 급한 일인가 싶어서 먼저 가보라고 했어요. 돈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장모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럼 애들은? 찌민이하고 준호는? 애들은 오늘따라 학원에서 특별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해서요. 지민이는 수학 경시대회 준비, 준호는 영어 스피치 대회 준비가 있대요. 할머니 생일인데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해?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데려오려고 했는데 애들이 꼭 가야 한다고. 대신 제가 정성껏 상 차려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보통 내기도 아니고 이렇게 기가 센 아이인데 손주들이 엄마 말을 안 듣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을까 하고요. 분명히 아이들을 휘어잡고 살 거라 생각했는데 의심스러웠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며느리와 화해만 할 수 있으면 다음에도 얼마든지 손주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들어오렴. 며느린 들어오다 말고 잠시 멈칫하더니 핸드백 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얼른 전화를 꺼버리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죠. 연락 온 거 아니니? 전화 받아도 되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팸이에요. 광고요. 그렇게 말하며 웃기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들고 온 장바구니를 보니 정말 많은 식재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전복, 새우, 각종 버섯, 인삼. 아유, 이렇게 많이 준비했니? 어머님 생신인데 당연하죠. 오늘 제가 요리 실력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도중에도 계속 핸드백 속에 전화기 진동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예 신경 안 쓰는 척하며 계속 전화를 끊더군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린 부엌으로 들어가 바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마음은 온통 손주들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의심도 가라앉았습니다.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해온 걸 보면 정말로 저와 화해를 하고 싶은가 보다 싶었거든요. 그 뒤로 30분쯤 지났을까요? 칼질 소리, 기름에 볶는 소리, 끓는 소리. 며느린 정말 열심히 요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니? 부엌으로 가보니 며느리가 빈 식용유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식용유가 다 떨어졌네요. 전을 부쳐야 하는데. 그래? 그거 이상하네. 분명히 어제 저녁에 계란 프라이 해먹을 때도 반은 남아 있었는데. 제가 금방 사올게요. 아니야, 내가 다녀올게. 앞 마트에 5분이면 갔다 오니까. 너는 다른 요리 준비하고 있어. 어머님이 직접 가시게요? 제가 괜찮아. 운동도 할 겸 다녀올게. 생일이라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저는 지갑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분명히 어제 식용유가 반은 있었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밤에 몽유병이라도 있나?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15분쯤 걸렸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린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달까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여기 식용유. 제가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좀 열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 물건들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제가 항상 보석함을 두는 자리가 있는데 보석함이 그 옆쪽으로 옮겨져 있었죠. 침대 옆 협탁 서랍도 살짝 열려 있었는데 거기엔 통장이랑 중요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또 내 방을 뒤진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무엇을 찾으려고? 설마 또 돈이 필요한 건가?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따질 수도 없었어요. 10년 만의 만남인데 괜히 의심해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써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 다 됐어요. 나오세요. 드디어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푸짐했어요. 미역국,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호박전, 동그랑땡, 김치전,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 커다란 뚝배기엔 삼계탕이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수연아, 이걸 다 언제 만들었니? 아유 정말 대단하네. 어머님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며느리가 제 앞에 삼계탕 그릇을 놓다가 다시 한번 진동이 울리는 전화기를 슬쩍 보더군요. 그 표정이 묘하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곧 별거 아닌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삼계탕은 제가 새벽 5시부터 준비한 거예요. 인삼, 대추, 밤, 마늘, 황기, 당기, 몸에 좋은 약재 듬뿍 넣어서 4시간 동안 푹 고았어요. 새벽 5시부터? 그렇게 일찍? 네. 어머님께 최고의 보양식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거 한 그릇 다 드시면 10년은 젊어지실 거예요. 며느리가 유독 삼계탕을 강조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다른 건 나중에 드시고 삼계탕부터 드세요. 뜨거울 때 드셔야 맛있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넌 안 먹니? 전 아침에 많이 먹어서 어머님 드시는 거 보는 게 좋아요. 제가 다른 반찬부터 집으려 하자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삼계탕부터 드세요. 식으면 기름이 굳어서 맛이 없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계속 시계를 확인하면서 제가 삼계탕을 먹기를 재촉했죠. 빨리 드세요. 한 그릇 다 드셔야 해요. 국물까지 다요.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다니 먹어야겠다 싶었어요. 숟가락을 들어 삼계탕 국물을 뜨려는 순간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발신자를 보니 민수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잠깐만, 민수 전화네. 나중에 받으세요. 식사 중인데. 하지만 전 이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에요? 혹시 수연이 벌써 도착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림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가 생일상 차리러 왔는데 넌 처갓댁 아니니? 엄마, 그 음식 절대 먹지 마. 지금 당장 숟가락 내려놔요. 뭐? 민수야, 갑자기 왜 그래? 제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며느린 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엄마, 듣기만 해요. 수연이가 나를 일부러 처가해 보낸 것 같아요. 장모님은 연락한 적도 없대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어제 엄마 생신에 간다고 해서 저랑 애들이 엄청 기뻐했는데 아침에 애들도 다 학원 보내버리고 저까지 멀리 보내는 게 이상했는데. 뭐라고? 지금 제가 가고 있는데 이 차 안에 수연이가 어제 처방받은 약봉투가 있어요. 근데 약봉투 안에 있어야 할 약은 없고
일주일치 약이 죄다 뜯겨져 있어요. 하루 만에 그 약을 다 먹을 일은 없고 이걸 다 뜯어서 지금 엄마한테 밥 해주러 갔다는 얘긴데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탕! 새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던 노트북 검색 기록도 방금 확인했어요. 변비약 대량 복용하면 어떻게 되나? 변비약 몇 알 먹으면 화장실에 몇 시간, 음식에 타도 티 안 나는 약, 노인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 어젯밤에 이런 것들을 검색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만 남아있었죠. 엄마,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위험해요.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수연이가 엄마한테 이상한 짓을 하려는 것 같아요. 민수야, 엄마 제발 지금 당장 나오세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수연아, 이 음식에 뭘 넣은 거니? 며느리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뭘 넣다뇨? 전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어머님, 또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먼저 먹어봐라. 네가 계속 권하던 이 삼계탕. 제가 그릇을 며느리 쪽으로 들이밀자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래? 못 먹겠어? 이상하네. 네 말론 몸에 좋다면서. 저는 아침에 많이 먹어서. 거짓말 그만해. 네가 그 안에 약 타서 못 먹는 거잖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본색을 완전히 드러낸 거죠. 그래요, 맞아요. 변비약 탔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제가 죽는 약이라도 탔어요? 꼴랑 변비약 탔다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요? 뭐? 네가 지금 어머님 10년 만에 와준 며느리한테 또 이럴 거예요? 그럼 앞으로 손주들 영영 못 볼 거예요. 지민이 준호 얼굴도 평생 못 보고 죽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손주들을 왜 끌어들여? 애들은 무슨 죄야? 애들? 애들은 애초에 올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안 데려온 거예요.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왜 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야? 애들이 날 보고 싶어 한다는 것도? 당연하죠. 사진 한 장 없는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해요? 애들은 할머니가 자기들 싫어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는데 당연하잖아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애들은 다 알아요. 어머님이 애들 싫어하는 거. 내가 언제 애들을 싫어했어? 저랑 척지면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어머님처럼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을 애들이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내가 내 생각만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뒤에서 얼마나 도와줬는데. 애들이랑 연락 안 되는 동안에도 저는 아들을 통해 손주들 용돈이며 명절, 생일에는 선물까지 보내줬거든요. 설마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하지 않았을 리도 없었고, 근데 며느리 말을 들어보니 기가 찰 수밖에요.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고요. 지금도 보세요. 어머님 혼자 그 넓은 집에서 그 많은 재산 갖고 계실 필요 있어요? 5억이 넘는 재산을 혼자 다 쓸 거예요? 이제 좀 나눠주실 때도 됐잖아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돈이었던 거죠.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준 유산,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날 해치려고 한 거야? 변비약 먹여서? 내가 배탈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치다뇨. 그냥 화장실에 좀 오래 계시게 하려던 것뿐이에요. 그 사이에 필요한 서류 좀 처리하고 도장 찍고 송금 좀 하면 깔끔하잖아요. 이 나쁜 년.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제가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도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쁜 년? 제가 왜 나쁜 년이에요? 어머님이 더 나쁜 년이죠?
며느리 도둑 취급하고 1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외면하고. 그건 네가 먼저. 됐어요. 어차피 이제 늦었어요. 그 음식 안 먹으셨으니 다른 방법 찾을 수밖에요. 민수 씨하고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미국 갈 거예요. 그럼 어머님은 영영 손주 못 봐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재산만 좀 나눠주면 애들 보게 해준다니까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어디 가요? 도망갈 데 없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있는 힘껏 뿌리쳤어요. 비켜, 이 악마 같은 년아! 현관문을 열려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제 옷깃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 여기서 끝내야 해. 당장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 찍으라고. 그 사람들이 저만 괴롭힐 줄 아세요? 나 안 놓으라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린 저를 집 안으로 끌고 가려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가려 했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냅다 뛰었습니다. 밖으로 경비원을 불렀어요. 경비원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관리인이 소리를 내며 올라오자 저를 쫓아오던 며느리가 흠칫 놀라더니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후다닥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이런 신발도 안 신으시고 맨발로. 강도라도 들었어요? 강도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 집에 왔어요. 아저씨, 우리 아들 올 때까지만이라도 여기 같이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경비원에게 사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니 전화기도 놔두고 온 상태였고 아들이 곧 오기로 했으니 아들과 상의해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 사이에 며느린 제가 경비원과 함께 있는 걸 보더니 그대로 돌아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분 후 아들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왔으면 애가 식은땀으로 온 얼굴이 가득했을 정도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근데 민수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죠. 아내가 엄마를 미워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할 정도로 미워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오늘 엄마 생일에 애들이랑 다 같이 간다고 좋아했는데. 아들이 자책을 하며 저를 집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도망간 뒤였지만 그녀의 가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를 따라 나왔다가 도어락이 잠기면서 집으로 다시 못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엄마, 와이프 가방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며느리의 가방 안에 든 물건을 보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물건들이 나왔어요. 제 인감 도장, 통장 사본 여러 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 제 집 등기부 등본, 그리고 위임장이라고 쓰인 서류. 거기엔 제 서명을 흉내낸 연습 흔적이 수십 개나 있었습니다. 엄마 서명을 연습한 거예요. 완전히 계획적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엔 시간별로 메모가 있었어요. 11시에 도착, 식용유 핑계로 시어머니 외출시킴, 물건 찾기, 식사, 약효 돌면 화장실 감금, 인터넷 뱅킹, 부동산 서류 작성, 시간대별로 계획을 확실하게 짜왔더군요. 이 정도면 완전한 강도 계획이에요. 아들이 차에서 가져온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 기록이 더 자세히 나왔어요. 그리고 메신저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사채업자 김땡땡님께 이번 달 말까지 원금 2억에 이자 5천 합쳐서 2억 5천 갚겠습니다. 대부업체 최땡땡 대표님, 3월 10일 오후 5천만 원 입금 예정입니다. 시어머님 재산 정리하는 중입니다. 아니 무슨 빚이 2억 5천이나 되니? 게다가 사채라니? 아연실색한 저의 물음에 아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된 건데 와이프가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인터넷 도박이요. 저도 와이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민수야, 네 잘못 아니야. 이제 정말 어쩌죠? 와이프를 이대로 둘 순 없어요. 대체 어쩌자고 이런 짓을. 어떻게 애들 생각은 전혀 안 할 수가 있는 건지. 화내며 소리치는 아들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수연이 잡으려면 자백이 필요해. 증거는 많지만 직접적인 자백이 있어야 확실하지. 어떻게 해요, 엄마? 걔가 그렇게 쉽게 자백할 리 없어요. 내게 생각이 있어. 너만 잘 따라주면 돼. 저는 제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살아생전 사준 금목걸이, 진주 목걸이, 에메랄드 반지가 있었죠. 그 외에도 제가 틈틈이 모아둔 금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넌 이제 수연이한테 가서 화해하는 척해. 그리고 이 폐물들 주면서 말하는 거야. 엄마가 울면서 매달리더라. 손주들만 보여주면 다 없던 일로 하고 용서해 주겠다고. 대신 이걸로 빚 갚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말이지. 갑자기 그게 무슨... 넌 여기서 있었던 일은 모르는 거고 알았더라도 며느리 편인 척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백을 받아내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니? 엄마, 그럼 정말로 다 잃을 수도... 당장 내일이라도 다 갖다 팔면 진짜 어떡해요? 괜찮아. 녹음기 몰래 숨겨서 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늘 일 물어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했냐고. 수연이는 분명 자랑하듯이 다 말할 거야. 아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저와 함께 계획을 세운 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핸드폰으로 전화 연결을 해준 상황이라 모든 걸 전화기 너머로 듣고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당신이 여길 왜 와? 당신 뭐 알고서 어머님한테 전화한 거 아니었어? 그럼 모를 줄 알았어? 차 안에 그렇게 약봉지가 다 뜯겨져 있는데? 바로 어제 날짜로 처방받은 약을 하루 만에 어떻게 다 먹어? 분명히 어디 쓰려고 모은 거다 싶어서 전화한 거지.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밖에 더 있어? 그래서 그거 따지러 왔어? 신고해. 증거 있으면 신고하라고. 꼴랑 변비약 하나로 사람 감옥에 쳐넣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지? 그러려고 온 거 아니니까 날 세우지 마. 엄마한테 들렸다 왔어. 엄마가 당신 용서하신대. 뭐? 그 노인네가? 왜? 날 용서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 근데 당신이랑 여기서 완전히 등 돌리고 돌아서면 애들 못 볼까봐 걱정하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신다고 하셔서. 이것도 들고 왔어. 보석함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야? 에메랄드 반지 이거 3천만 원은 넘을 텐데? 게다가 금도 엄청 많네. 요즘 금값 엄청 올랐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놀랄 만큼 기뻐하더군요. 제 화해 신청을 의심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정말 이걸 주신다고? 네 빚 갚으라고. 그리고 화해하자고 하셔. 대신에 우리 애들 보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야 정신 차렸네. 그래도 이 정도는 부족해. 2억 5천 빚에 이자까지 하면. 도대체 그 빚은 어디서 진 거야? 갚으면 끝나는 거 맞아? 그냥 삼금융권 같은 데서 빌린 거야. 근데 그 돈 빌려준 인간들이 평범한 인간들이 아니야. 지금 내 전화통에 불 나는 거 안 보여? 전부 그 인간들 독촉 전화야. 내가 돈 못 갚으면 우리 집은 물론이고 당장 직장에다 어머님 댁까지 쫓아갈 인간들이라고. 어쩌자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 아들의 격양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떡해? 당신이 돈이라도 잘 벌어오면 내가 이런 말 해? 꼴랑 400밖에 못 벌어오는 주제에.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곧 갚아야 해.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말해서 이것 말고 돈 될 만한 거 먼저 증여 좀 해달라고 당신이 이야기 좀 잘해봐.
당신이 오늘 그런 짓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했으면 내가 설득해 봤겠지. 근데 오늘 정확히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엄마한테 변비약 먹이고 나서.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뭐긴 뭐야. 화장실에 가둬놓고 통장 정리하려고 했지. 인터넷 뱅킹 비번도 다 알아냈고 공인인증서도 복사해뒀거든. 30분이면 5억 다 빼낼 수 있어. 그렇게까지. 아들의 충격받은 얼굴이 선명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듣는 음성이었지만 그만큼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급한지 알아? 다음 주까지 못 갚으면 이 집 넘어가. 애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시어머니 눈치나 보고 있을 때야? 그리고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치면 우리 가족 진짜 끝나는 거야. 아들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뭐가 문제야? 난 우리 엄마한테도 그랬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놀랐고 아들도 놀란 것 같았어요. 뭐라고? 몰랐구나. 우리 엄마 요양병원에 있잖아. 치매 걸려서 들어갔다고 했지? 그거 다 거짓말이었거든. 거짓말이라니. 며느리가 득이양양하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도 결혼 전에 내가 돈 좀 달랬더니 안 된다고 버티길래 할 수 없이 조치를 취한 거지. 매일 조금씩 변비약 탔어. 몸이 안 좋아지니까 병원에 보내야지. 그때 병원 데려가서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받고 요양병원에 넣었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돈이면 다 돼. 우리 엄마 집도 그렇게 해서 팔았어. 5억짜리 아파트였는데 꽤 쏠쏠했지. 장모님이 치매가 아니시라고? 지금은 치매지. 나한테 다 뺏기고 나니까 멀쩡하던 사람도 스트레스로 치매 걸리더라. 늙은이들이 그렇게 돈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죽으면 그 돈 다 자식한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순순히 주는 게 본인들한테도 좋다니까. 그래도 그건 범죄잖아. 범죄? 누가 증명할 건데?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도 내가 보호자로서 다 작성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내가 무슨 독약을 먹였니? 그냥 남들 다 한 번씩 먹는 변비약이야. 그거 하나로 문제될 거였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범죄자게? 당신 진짜. 뭘 그렇게 놀란 듯이 쳐다봐. 그리고 당신도 어차피 한패야. 우리 집 장만할 때 내가 어디서 돈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그게 다 우리 엄마한테서 가져온 돈이거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악독한 인간이었다니. 결혼할 때 집 장만하는 건 자기도 보태겠다며 당당하게 말했던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 자기 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하고 가르친 돈이었다니 순간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더 들으면 제 귀만 더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 뒤로 더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온 아들은 그 녹음본과 저희 집에 있던 며느리의 물건들을 증거로 며느리를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사라졌어요. 근데 돈 될 만한 것도 다 두고 갔어요. 도망갔다면 다 들고 갔을 텐데. 정말로 다 두고 갔단 말이니? 돈이 급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어제 이야기하면서 사채업자들 이야기했거든요. 게다가 어제 저녁 내내 그 사람들이랑 통화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이프가 엄청 쩔쩔매더라고요. 설마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것일 수도 있으니 당분간 문단속 철저히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일단 저는 경찰에 신고부터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으니 불안감만 더 커져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녁 8시, 저는 TV를 보다가 현관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믿을 수 없게도 며느리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죠.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뭐하러 왔어? 경찰 부를 거야. 부르세요. 제발 경찰 불러주세요. 저 좀 경찰서로 데려가 달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그대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님. 사채업자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제가 돈을 줬는데도 이자가 모자라다면서 집까지 찾아왔어요. 사채업자? 제가 도망치니까 저를 쫓아와서 집 근처에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못 갔어요. 며느리가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차라리 감옥이 나아요. 거기가 더 안전해요. 제발 경찰 불러주세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웬 사내 둘이 내리더군요. 살이 벌벌 떨릴 만큼 무섭게 생긴 사람 하나와 얍실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곧 며느리를 발견하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다가오더군요. 아, 저기 있네. 돈 빌렸으면 다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도망친다고 우리가 못 잡을 줄 알았어? 빨리 돈 내놔. 어머님 살려주세요. 제발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사채업자들이 성큼성큼 다가와 며느리의 머리채를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솔직히 며느리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저한테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누른 게 아니라 이웃이 소란을 듣고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은 욕을 하며 황급히 계단으로 도망쳤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며느리는 스스로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저 좀 체포해주세요. 도박도 했고요. 시어머니 재산도 빼앗으려고 했어요. 변비약도 탔고 도장도 위조하려 했어요. 다 자백할게요. 그러니까 저 사채업자들한테서 저 좀 지켜주세요. 경찰이 절 보며 확인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저희도 며칠 전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어요. 아들이 녹음한 증거도 있습니다. 며느리 가방 속에 내용물도 그대로 있고요. 며느린 수갑을 찬 채 절 봤습니다. 고마움도 미움도 없고 그저 텅 빈 눈빛을 한 채로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미워했던 시어머니 집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도망칠 유일한 곳이었던 거죠. 그렇게 아들도 달려오고 우리가 내놓은 증거로 며느린 죗값을 받으러 구치소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은 범죄 정황이 명확하고 며느리도 부인하지 않았기에 혐의가 모조리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받으려고 했지만 며느리의 명의로 된 돈은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집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바람에 집 앞으로도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정말로 집안에 돈이 씨가 마른 거였죠. 아들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완전 패닉 상태였어요. 집안에 멀쩡한 거라고는 없었으니까요.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해도 수연이에게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려나 싶은 찰나 며느리의 명품 가방과 옷, 신발 등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민수야, 우선 저 명품부터 팔아보자. 저걸 팔면 재산 분할의 위자료도 조금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거다. 그렇긴 한데 집 앞으로 빚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팔아버려도 남는 돈은 조금뿐이고 이 상태로 애들은 어떻게 키우죠? 제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뭘 걱정하니? 차라리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있기도 적적해. 너희가 와주면 오히려 내가 고맙지. 정말요? 저희가 가도 돼요? 아니 당연하지. 가족인데. 오늘 당장 이사 와도 돼. 그때 문이 열리며 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지민이와 준호였습니다. 아빠. 지민아, 준호야. 아들이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만 어딨어? 진민이가 물었습니다. 14살이면 다 아는 나이죠? 엄만 잠시 멀리 갔어. 대신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그제야 아이들이 절 봤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 10년 만에 만나는 손주들.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할머니야. 준호야, 진민아. 제가 팔을 벌리자 애들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애들에게 할머니가 널 싫어한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이었죠. 할머니 저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너희들을 싫어해? 못 보는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렴.
저희 진짜 할머니 집에서 살아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너희 방도 다 준비해뒀어. 진짜요? 우와! 그렇게 우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의 생각은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충실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 외롭게 해드려서. 아버지 유품인 팔찌도 지켜드리지 못하고. 그 팔찌는 이미 며느리가 전당포에 팔아버렸더군요. 어디로 간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금은방에서 녹아버렸을지도 모르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엄마,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잖아. 난 이렇게 아들,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이제 제 곁에는 금팔찌보다 더 값진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제 글을 읽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